안녕하십니까. 한화석유화학연구소의 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약간 학회 성격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초임계수 산화 공정을 상업화하면서 겪었던 약간의 이제 문제점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학교, 대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연구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는 좀 그런 아카데믹한 부분은 오늘 발표에서 거의 다 생략을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한 실패 수요를 대상으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화학연구소의 김영철 박사 쪽하고 초창기에 이제 서강대에 계시는 유 교수님 쪽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초임계 파트 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초임계수 산화 기술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임계수라는 게 아까 바로 앞전에 발표하셨던 이용호 박사님께서 초임계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물의 임계점이 218기압하고 374도인데 그 이상의 온도 압력 조건에서 산화제하고 유기물하고 반응을 시키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높은 온도 압력 조건까지 올려서 산화제하고 유기물을 반응을 시키느냐? 유기물에 따라서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유기물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표현할 때 난분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난분해성이 과연 뭐냐, 학술적으로 난분해성 물질이라는 게 정체가 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정의가 좀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통상적인 컨벤셔널한 그런 폐수 처리 공정이나 기술로서 분해가 되기 어려운 그런 유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럼 그게 그런 물질이 구체적으로 뭐냐?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죠. 대표적으로 방향적 화합물 쪽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물질들을 그런 서브크리티컬 영역이나 이런 상온상합 쪽까지 그런 상태에서 산화 반응을 시켜가지고 분해를 시킬 수만 있으면 굳이 이런 상태까지 안 오를 텐데, 그런 쪽에 반응 효율이 떨어지고 또 분해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임계점 이상까지 올려서 반응을 시키게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임계수라는 게 이윤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유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솔루빌리티가 높다. 거의 유기물하고 가스 성분이 되는지 옥시던트가 되는지 산소라든지 다른 가스 성분들하고 퍼펙트하게 미서블한 그런 상태를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임계 유체의 일반적인 특성이 되는 디퓨지비티가 높다든지, 그 다음에 비스코시티가 낮다든지 이런 이제 장점으로 인해서 산화 반응을 굉장히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무기물에 대해서는 이제 솔리빌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솔리빌리티 떨어지는 그런 점을 또 이용을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앞에 이윤호 박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저희 초임계수 산화를 해가지고 폐수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퍼레이션의 문제점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념적으로 초임계수에서 왜 그런 유기물의 산화 반응 속도가 빨라지나요? 요새 이제 좀 더 아카데믹한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되는 이제 결과들이 좀 나오는데,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유기물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할 때 유기물이 물에 녹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물에 어떤 수소 결합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은 폴라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유기물들이 일반적인 그런 방향적 상태라든지 이런 유기물들이 물하고 퍼펙트한 미서블한 상태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산소를 거기서 에어레이션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버블 상태에서 또는 그런 기체 상태의 산소가 물에 일단 녹아 들어가려면은 그 가스 리퀴드 상태에서 이거 바운더리 레이어가 존재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리퀴드 상태인 유기물이지만 그 물하고 사이에는 이제 그런 바운더리 레이어가 같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아까 그 초임계수 상태로 가면은 유기물하고 그 산소가 퍼펙트하게 미서블한 상태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산화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여기에 그 초임계수가 되면은 그런 아까 pH가 뭐 5 이하로도 이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애시딕한 그런 촉매 역할 자체로서 그 초임계수가 그런 역할도 해가지고 그런 이제 뭐 산화 반응에 어떤 기여를 한다든지, 또 요새는 뭐 토호쿠 대학 쪽에서 뭐 발표한 바와 같이 애시딕 촉매뿐만이 아니라 베이직 촉매 역할도 한다. 뭐 이런 이제 연구들이 하나둘 발표는 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초임계수 상태에서의 그 산화 반응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는 부분은 거의 초창기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과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초임계수 산화 기술은 그 뭐 선진국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폐수를 상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초임계수 산화 기술의 뭐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뭐 그 유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뭐 기존의 그 컨벤셔널한 방법으로서 어렵다고 하는, 분해가 어렵다고 하는 뭐 대부분의 유기물들을 분해를 시킬 수 있고, 분해 정도는 뭐 원하는 정도까지 뭐 7, 9, 뭐 6, 9 이 정도까지도 분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고 처리할 수 있는 저기 농도가 뭐 상당히 넓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상업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산업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뭐 공장에서 발생되는 이제 폐수를 하나의 예로 들으면은, 그 폐수가 공장이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는 폐수의 농도하고 비정상 상태에 있을 때 발생되는 농도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돌 때는 뭐 수십 ppm 나오다가 비정상적으로 공정이 돌게 되면은 뭐 수천 ppm, 수만 ppm도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비정상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기존에 이제 저희 공장도 뭐 종말 처리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 미생물들이 그런 공정, 폐수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그런데 이제 이런 초임계수 산화 공정은 거기에 맞춰서 뭐 산화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화제만 높게 처방이 되면은 충분히 빠르게 그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부분의 유기물들이 5분 이내에 분해가 되는 걸로 발표가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반응시키는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그 단위 볼륨당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얘기는 이제 상당히 폐수 처리하는 설비를 컴팩트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는 농도에 대한 이제 제약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없고 또 처리된 다음에 처리수의 그 상태가 거의 뭐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들 중에서 주로 이제 고농도 폐수라든지 이런 폐수들을 직접 처리를 해가지고 뭐 전처리나 후처리 없이 바로 그냥 방류도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라는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상업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발생이 되는 문제점들은 이제 뭐 일반 텍스트라든지 아니면은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는 것들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그런 초임계수 산화 공정의 이제 장점 이외의 단점으로 보면은 뭐 산화력이 강한 만큼 부식력도 엄청 강합니다. 뭐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식력이 강합니다. 특히 할로겐 성분들이 많은 그런 유기물들 처리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실험실에서 많이 경험을 했지만 뭐 한두 시간만 해도 그 두꺼운 튜빙이 거의 쉽게 손으로 그냥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그 부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버틸 수 있는 재질만 있다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큰 이제 문제가 남아 있고 이게 초임계수 산화 공정의 현재로서의 가장 큰 이제 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노게닉 솔트 쪽이 이제 물에 잘 녹았다가도 임계점 넘어가면은 이제 속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솔트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솔트마다 NaCl을 예를 들 수도 있고, Na2CO3나 소듐 설페이트, Na2SO4 같은 거, 이런 솔트마다 어떤 획일적인 그런 비헤이비어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임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솔트가 다 석출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임계점이 물의 임계점이 374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넘어가서 바로 속출되는 솔트도 있고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속출되는 것도 있고 그 이전에 속출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상업 공정을 저희가 그 건설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점들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저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지금 연구되고 있고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임계수 산화 기술은 제일 먼저 연구되고 상업화된 곳은 역시 미국입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도 연구가 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고농도 또는 이제 톡식한 그런 유기물들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기술로서 알려지면서 화학무기라든지 이런 쪽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인가요? 미국하고 옛날 소련하고 협정 맺어가지고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맺으면서 그 대륙간 탄도탄을 하던 그런 로켓 추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독성도 강하고 그리고 또 화학무기 같은 거 이렇게 오픈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태고 쉽게 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군사용으로 쓰일 때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고려 안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먼저 접근이 되다가 민간 용도로 최초로 상업화가 된 것은 텍사스에 있는 이제 에코웨스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헌츠만 코퍼레이션이라는 화학회사에서 발생이 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그 시설이 94년도에 처음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돌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연구는 EWT사가 최초로 연구를 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연구가 됐던 거는 모다사 회사라는 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쪽도 이제 벤처 비즈니스처럼 이제 시작이 됐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다사가 초임계수 산화 기술을 파는 이제 최초의 회사였었는데 그 회사는 현재 미국의 이제 제너럴 어토믹스라고 분수 물자 주로 취급하는 회사인데 이쪽에 이제 지금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EWT사는 그 스웨덴에 있는 이제 케마초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큰 중공업 회사가 있는데 포스터 윌러사가 있는데 이제 그쪽도 지금 이제 미 해군이나 육군 쪽에 설비를 납품해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태고 가까운 일본은 물론 이제 여기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출발이 되는 오르가노사는 미국의 모다사에서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모다 기술을 많이 모디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자회사 쪽에 폐수
전자회사에서 발생되는 이제 폐수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업화 설계를 돌려서 98년부터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뭐 구마츠라든지 히타치 조센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 이런 쪽 연구를 좀 하고 있고, 저희 연구한 거는 뭐 좀 그 뒤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그 상업화에 성공해서 돌고 있는 헌츠만에 그 설치되어 있는 EWT사의 그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제너럴 어토믹스사에서 개발장에 세워가지고 사이어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화약류라든지 고체 추진제류 뭐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쪽에 설치돼서 돌고 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뭐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는 그 포스트 윌러가 설치를 해가지고 미 육군의 그 파인블러프라고 하는 그 병기창, 하는 곳에 이제 미 육군 그 병기창이 있는데, 거기에서 화학무기라든지 이런 그 분화학 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된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주된 그 초임기술 산업 공정의 그 적용 대상은 뭐 일반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건 좀 굉장히 진한 폐수다 이런 정도라고 하면 다 대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술로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은 또 경제적인 측면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상업적으로 갈 때는 뭐 경제성을 고려 안 하고는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공정하고 경제성 측면이 어떠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던 거는 9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기업에서 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희가 연구 진행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외부에 오픈을 안 하고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94년도부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제 그 실험 장치를 꾸미고 진행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면 이규평 교수님 쪽하고 초임 교수의 물성하고 이런 기초 프로퍼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도 확보를 하고 그런 쪽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연구소하고는 이제 96년부터 G7 프로젝트를 2단계, 3단계, 5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같이.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파일럿 단계까지 연구가 진행이 됐던 것이 97년도에 말에 파일럿이 완성이 됐고, 그래서 이걸 이제 돌리면서 98년도부터 저희가 실제로 상업화 수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수주에서 돌고 있는 게 이제 남영화학의 이제 DNT 폐수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좀 이따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임계수 산화를 진행을 하면서 산화 반응 말고 하이드롤리시스 쪽도 저희가 뭐 부가적으로 얻었다고 하면 얻었을 수도 있고, 그쪽도 연구를 해가지고 두 가지 상업 플랜트를 지금 성공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실험실 규모의 장비하고 파일럿 플랜트 사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처리를 해본 뭐 산업폐수들은 일단 시각적으로 보시기 좋은 것만 여기에 열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한 거는 한 30종 정도 됩니다. 뭐 이 산업폐수뿐만이 아니라 뭐 아주 그 언론에 많이 타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침출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축산 폐수까지도 뭐 다 저희가 처리를 해봤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뭐 왼쪽에 있는 게 원폐수의 색상이고요. 색상이 좀 진한 것만 이제 여기에 보여드렸는데, 색상이 뭐 진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오염도로는 훨씬 더 높은 그런 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이제 조건에 따라서 저희 조건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한 샘플들인데 조건에 따라서 뭐 최종적으로 나온 이제 샘플은 거의 물과 같은 그런 색을 띠는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오염도라든지 그런 농도 측면에서도 많이 그런 그 성분들이 분해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로 저희가 이제 이게 과산화수소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인데 거기에는 이제 방향족 계통의 그런 유기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분해한 다음에 뭐 GC로 분석을 해보면 유기물들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뭐 그냥 좀 너무 그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초임기술 산화공정 첫 번째 상업화 시켜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는 그 남해화학의 MNT, DNT 공정 폐수를 처리하는 설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MNT, DNT 공정이라는 거는 이제 톨루엔에다가 그 질산으로 나이트레이션을 시켜가지고 그 톨루엔에 뭐 나이트록이 하나 붙어 있는 거를 이제 모노나이트로 톨루엔 해가지고 MNT 두 개 붙인 거를 이제 DNT 이렇게 하는데 그 DNT가 사용이 되는 거는 이제 그 TDI 공정으로 가가지고 그 TDI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DNT를 만드는 과정에 그러니까 이 톨루엔의 나이트레이션을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폐수가 DNT 공정도 있고 저희 이제 한화에서 생산하는 이제 TNT 거기 이제 DNT에 나이트록이 하나 더 붙이면 이제 TNT가 되는데 그 TNT 공정에서 발생이 되는 이제 폐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폐수를 이제 질산화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이제 레드워러라고 해가지고 거의 이쪽 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쓰는 일반 명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레드워러가 저희도 붉은색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붉은색은 아닙니다. 거의 뭐 검은색에 가깝고 손에 묻으면 이제 빨간색입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래서 COD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COD 크롬이 뭐 레드워러라는 게 이제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게 한 뭐 2만에서 5만 ppm 정도 되고 토탈 나이트로젠 요새 그 남해안 쪽에 뭐 적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여천공단 같은 경우에는 총 질소를 규제를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토탈 나이트로젠은 뭐 레드워러가 한 뭐 2,000에서 5,000 정도 되고 pH가 뭐 8에서 10 정도 되는데 이 레드워러를 요거는 이제 그 레드워러가 MNT 공정과 DNT 공정 양쪽에서 다 발생이 되는데 MNT에서 발생이 되는 양은 뭐 시간당 한 1.2톤 정도 되고 DNT 공정에서 발생되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여기에 있는 유기물만 농축을 하는 그런 폐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남해화학에서 블랙워러라고 이제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뭐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거보다 훨씬 더 검은색에 해당을 하는데 유기물 농도도 높습니다. 높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유기물들이 이런 나이트로톨루엔이나 뭐 나이트로크레졸 계통들인데 이 유기물들의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뭐 COD 크롬으로 표현을 해드리면은 뭐 3만에서 높을 때는 한 16만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폐수인데 뭐 이런 폐수가 뭐 물에 섞인다. 물에 섞여가지고 우리가 방류할 수 있는 정도까지 희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10,000배 내지 10만 배 정도까지 희석을 해야만 방류가 가능할 정도의 폐수입니다. 그러니까 1톤 나온다고 하면은 시간당 뭐 1톤 나오는데 그거를 희석을 해서 뭐 내보내겠다면 뭐 10,000톤 내지 10만 톤 폐수를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느냐, 뭐 생물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하시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는 방식으로는 이제 이 정도의 농도는 생물학적 처리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 것, 뭐 질소 문제가 이제 대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왔고 해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그 폐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은
크리티컬한 얘기가 되겠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그 레드워러하고 블랙워러를 혼합을 한 그런 배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파일럿 플랜트까지 뭐 돌려보는 결과 뭐 COD하고 토탈 나이트로젠이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그 성분이 아까 그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 유기물 나이트로계통이 붙어 있는 그런 톨루엔 그런 계통의 그런 유기물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는 이제 나이트레이트 이온 질산화 시키다 보니까 그 질산 이온이 이제 배출이 되고 그걸 또 중화하는데 암모니아를 쓰게 되는데 그 암모늄 이온 해가지고 그런 이제 유기성 질소 성분뿐만 아니라 무기물에 해당하는 그런 암모늄 이온하고 질산 이온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유기물에서 그것도 분해를 해줘야 되긴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암모늄하고 나이트레이트 이온을 분해를 하는 측면도 상당히 강구가 돼야 될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약 당시에는 이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암모니아하고 암모니아를 초임계수 상태에서 산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소를 하면 그런 유기물들이 초임계수 산화 과정에서 그냥 나이트레이트 폼으로 가지를 않고 암모늄 이온, 암모니아 상태로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 반응이. 그래서 이제 그런 질소 성분을 포함한 그런 피리딘이라든지 아닐린이라든지 이런 거 초임계수 산화를 한 페이퍼들을 보면은 상당히 고온 상태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소를 포함한 그런 유기물들이 초임계수 산화 상태에서 그런 암모니아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 폐수를 이제 처리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고온으로 올라갈 텐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쉽게 분해가 됐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낮은 온도라고 해도 한 400도 정도는 넘는 그런 이제 온도가 되는데 500도, 600도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분해가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검토를 했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이제 그 유기물을 분해를 시키면서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어떤 나이트레이트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이트레이트하고 암모늄 이온하고 그 두 개가 카운터 이온으로 작용을 하면서 얘는 산화제로 사용이 되는 거고 이놈은 환원제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반응을 하면서 질소로 발생이 되는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반응 메커니즘이 페이퍼에 나와 있는 거 발표된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저희가 이 폐수를 처리할 당시에는 그 원폐수에 나이트레이트 성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해를 하면서 분해한 다음에 pH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pH가 이제 떨어지면은 재질상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pH가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이제 아모니아를 좀 첨가를 하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토탈 나이트로젠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온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이 왼쪽은 나이트레이트 폼으로 다 질소 성분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쪽부터는 이제 암모니아 성분으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OD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분해가 됐었는데, 낮은 온도에서. 실제로 상업화시키는 과정에서 그쪽에 남용하게 공정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암모니아 성분이 너무 과량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질산 성분을 좀 첨가를 해서 분해를 하는 그러한 상태로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반응기를 설계를 하는 과정은 반응기 내에서 초임계수가 상당히 미싱이 잘 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0배 내지 10만 배를 희석을 해야 될 정도로 워낙 오염도가 큰 폐수기 때문에 반응기 내부의 온도 프로파일, 프레셔 프로파일, 그 다음에 플로우 패턴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CFD를 이용해서 이제 반응기 설계를 들어갔고,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상업화를 하는 그런 공정 설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뭐 내부적인 그런 노하우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은 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BNT 폐수 처리 설비의 그 캐파는 시간당 2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COD는 뭐 COD 크롬 기준으로 보면은 한 4만에서 5만 정도, 그 정도까지 처리하게끔 그렇게 설치가 됐고, 요게 이제 상업화 설비의 지금 사진입니다. 이게 뭐 사진을 찍는 방향이, 실제로 반응기는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쪽 뒤쪽에 설비하고 여기가 이제 산소 설비가 되는데, 산소는 산소 에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직접 산소 리퀴드 옥시전을 크라이오제닉 펌프로 해가지고 가압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베이퍼라이즈 시켜서 압력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 방호벽 속에 이 안쪽에 그 산소 저장 탱크들이 이제 쫙 놓여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산소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이 시스템 속으로 산소를 주입을 하고, 이게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은 다시 펌핑을 해서 또 채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소 설비하고 이쪽 메인 프로세스 쪽하고는 좀 떨어뜨려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험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방호벽으로 아이솔레이트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응기는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산소를 제대로 넣을 수만 있으면은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운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실제로 플랜트를 완공을 한 거는 작년 1월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계적으로는 완공을 했었는데 실제로 돌리면서 발생이 됐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기상에 특히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산소를 소량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 랩 스케일이나 파일럿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인스트루먼트나 컨트롤 설비들이 오히려 있는데, 요 정도 시간당 2톤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맞는 인스트루먼트나 이퀴먼트들이 의외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고압 상태에서 운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많이 고생을 했고 벤더 측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쪽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좀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이쪽에 피딩되는 이제 펌프들이 폐수고 뭐 처리되고 있는 건데, 지금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원폐수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굉장히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남해학 측에 이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 오늘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산화 반응 말고 하이드롤리시스를 해가지고 폐수를 처리하는 설비는 이제 멜라민 공정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멜라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시간당 2톤, DNT 폐수가 시간당 2톤인데 이거는 시간당 30톤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단지 이제 하이드롤리시스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산소가 안 들어가고 바로 반응을 시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을 진행을 해왔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볼 때 실제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부식 문제라든지 이런 솔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쪽에 있어서 현재 제일 앞서 가 있는 거는 역시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쪽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한 기준이긴 하지만 이 초임계수 산화 공정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필요한 요소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임계 반응 쪽이라든지 반응기 설계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타 다른 이제 공정 설계 부분, 장치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도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 저희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이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도 아직 상업화 쪽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업화되고 있고 돌리고 있는 거는 그렇게 부식이 크지 않은 그런 배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겠습니다.